응? 음, 음, 네. 자, 지난 시간에 자, 선생님이 여기 주기율에 관한 얘기 했고요. 맞죠? 그런데 이 주기율표에서 잘 보면은 여기 한번 봐봐. 지금 그 전자배치 배웠잖아. 근데 전에 배웠는데 전자 중에 마지막 전자가 배치되는 오비탈을 내가 한번 써볼게요. 자, 마지막 전자는 여기는 1s1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1s2 이렇게 되고 그다음 보세요. ES1이고 얘는 ES2. 그죠? 그다음엔 여기가 EP1이야. 근데 피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지냐면 6개 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EP6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6개 딱 채우는 거지. 계속. 이제 그 다음엔 여기 3S1이 되고요. 이 3S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P1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3P6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일어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자, 1족하고 2족은 어떤 오비탈이 마지막 전자에 채워진다고? S 오비탈. S 오비탈이 마지막을 채우죠. 그 다음에 13에서 18쪽까지. 여기는 마지막 전자들이 어느 오비탈에 채워져요? p 오비탈에 채워지죠. 맞지? 그래서 이제 흔히 블럭이죠, 블럭. 그래서 S 블럭, P 블럭이라 그래요. 자, 그렇듯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의 배치는 뭐와 관련이 있다?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 자체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자, 여기 동소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대충 내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쪽? 저기 왼쪽은 금속이라 그러고요. 오른쪽은 비금속이라 그럽니다. 이게 원소의 분류예요. 분류. 알았지?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중금속이라고 있는데 이 중금속은 별로 중요치 않아. 어? 뭐 교재에도 좀 실어놨지만 뭐냐면 뭐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를 그랬는데 대부분 비금속의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붕소도 비금속이라 놓으시면 되고 규소도 비금속이라 놔도 돼. 알았지?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따로 정리 좀 해드릴게요.
금속이다. 이제 금속들은 우리가 3단원에서 금속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금속들은 이제 어떻게 모형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기를 띄고 그 다음에는 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 전자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전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금속의 성질들은 바로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번쩍번쩍 광택이 나요. 자, 이 광택이 나는 이유는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았다가 다시 내놓으면서 그 빛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다음 광택이 납니다. 그다음에 또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 자유전자들이 그 뭐냐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전기하고 전도성. 전기성은 이제 여기다 이제 뭐 플러스를 걸고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막 이쪽으로. 알았지? 전기 전도성하고 그 다음에는 열 전도성이 우수해요. 알았죠?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우수하다. 그다음 또 뭐 있냐면 지금 이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하고 이 플러스 사이에서는 금속 결합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돼요. 금속 결합력. 그러니까 힘은 전기력밖에 없어요. 화학에서는. 근데 이게 비교적 강합니다. 이게 강한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금속들은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아요. 높아. 자, 그래서 25도씨에서는 거의 고체로 들려요. 그럼 거의라는 얘기는 전부 다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수은. 수은 알죠? 액체로 되어 있는 거. 그제? 수은 액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고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연성, 전성이 우수하다. 그럼 연성이 뭐냐면은 연성은 뽑힘성을 의미해요. 뽑힘성. 전성은 퍼짐성. 자, 뽑힌다는 얘기는 철사 생각하면 돼요. 철사처럼 이렇게 얇게 뽑아낼 수 있어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전성은 뭐냐면 알루미늄 호일처럼 넓게 퍼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금속으로 금속박을 만들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 말고 이게 물리적 성질이라면 화학적 성질은 자,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그네슘하고 HCl이 반응했다 하죠. 그러면 MgCl2가 되면서 수소기체를 내놓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금속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금속 산화물이 있어요. 자, 금속 산화물을 뭐라고 하냐? 염기성이라고 그래요. 염기성. 그래서 이제 산화물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애들.
Na2O 얘가 물을 만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NaOH.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금속이라 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엔 두 번째, 비금속. 일단 뭐 비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금속과 다르게 광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비금속 이런 애들이죠. 뭐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플로린 이런 애들이죠. 그지? 광택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이제 원소 기호고 실제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N2, O2, F2로 존재해. 그러니까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분자.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분자들이 뭐 전기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나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금속은 우수했죠. 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이 비금속들이 호전소 물질로 존재할 때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분자성 물질이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N2, O2, F2와 같은 분자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 분자성 물질들은 녹는 점과 멜팅 포인트와 볼링 포인트가 낮아요. 애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은 25도씨에서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물론 고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질소, 뭐 기체죠 당연히. 플로린, 산소 전부 다 이게 어떤 상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런데 요거 하나 기억해 둘까? BR2라는 애가 있어. 이 BR2는 액체로 존재해요. 유일하게 주기율표상에서 비금속 중에 액체로 존재하는 애가 얘예요. 알았지? 이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뭐야? 기체 아니면 고체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물리적 성질 말고 화학적 성질. 자,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띱니다. 산성. 그러면 이때 비금속 산화물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 이산화탄소. 그 이산화탄소는 이 물에 들어가서 이게 뭐가 되냐면 H2CO3가 돼요. 이게 뭐예요? 탄산이죠. 그지? 탄산이 되면서 산성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물질들이 비금속에 해당하는 호돈소 물질의 성질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누는 기준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이쪽으로 대충 대각선 그리면 돼. 알겠지? 물론 수소는 비금속이다. 교재에 여기 수소 있지? 수소. 수소는 비금속이라는 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기율표가 재밌게 나와. 얘를 수소를 떼다가 일로 갖다 놔버려. 어떤 주기율표는 여기 수소가 없어. 이쪽에 수소가 있어. 왜 비금속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되어 있는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그 대학 가면은 여러 실험실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알았지? 실험실에 주기율표가 안 붙여 있는 실험실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이니까 여기 보면 특성들 알려드렸죠?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 얘들은 이제 알카리 금속이라든가 할로겐 원소들의 성질을 뜻해요. 성질. 그래서 이 성질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통합과학에 나와요.
평가에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알카리 금속에 대한 성질하고 몇 가지만 좀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건 얼른 와. 자, 알카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인데요. 알카리 금속. 자, 알카리 금속 뭐 여기까지 리튬, 나트륨, 칼륨, 유비디움, 세슘까지가 알카리 금속이에요. 물론 뭐 그 화학 원도 루비디움, 세슘까지는 안 나오는데 뭐 알아는 두실 필요는 있겠죠. 예. 자, 먼저 알카리 금속의 이제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부터 보는데, 음? 지금 필기하는 거야. 쪽은 몇 쪽이냐면 112쪽, 자, 112쪽. 자, 물리적 성질 첫 번째, 이 금속이죠. 그지? 금속이니까 은백색의 광택이나. 그래서 이제 알카리 금속이 이제 번쩍번쩍 빛나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녹는 점하고 끓는 점, 그러니까 멜팅 포인트하고 볼링 포인트가 얘는 볼링 포인트가 그러니까 보통의 금속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낮아요. 그래서 세슘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몇 도가 되냐면 32도가 돼요. 그러면 세슘이 32도면 우리가 체온이 36도니까 세슘은 우리 손바닥에 집어 얹어 놓으면 녹아요. 알았지? 자, 그런데 이 녹는 점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금속은 뭐하고 관계가 돼 있냐? 아까 이제 자유전자 기억하죠? 그 자유전자가 잡아당기면서 힘을 내서 작용한다 그랬어. 그지? 그 모형을 내가 다시 그려보면 모형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있고 그다음 그 주변에 뭐가 있다 그랬어? 자유전자가 있다 그랬고 이 자유전자가 얘를 잡아당긴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때 금속 안에 있는 이 힘은요. 어떤 힘이냐면 그냥 정전기적 인력이야. 전기력. 근데 전기력은 거리가 멀면은 약해져.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 이 자유전자인데 얘네들이 사이즈가 커지면 핵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때? 아무래도 힘이 약해지는 거야. 자, 따라서 이렇게 갈 때 반지름을 그 사이즈를 보게 되면 껍질 수가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져요. 사이즈가. 알았지? 그렇게 되면 결합력은 점점점 약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세슘으로 가면서 예, 멜팅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랬지? 그래서 결국 몇 도까지 간대? 32도까지 간다 그랬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좀 대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세 번째. 세 번째는 가볍다. 이 가볍다라는 게 뭐냐면 밀도가 작다요.
자,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들이 어디에 뜰 수 있냐면 물 위에 뜬다. 물 위에 떠요. 음. 물 위에 뜨는 애들,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았지? 그래서 물 위에 뜨는 그러한 애가 뭐냐면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엔 또 네 번째. 무르다. 금속이 물러. 그러니까 무슨 무르다는 얘기는 뭐야? 애들이 이렇게 손톱 같은 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자국이 날 정도로 되게 무른 금속이야. 흔히 무르는 금속이 납이거든. 납보다도 무른 애가 알칼리 금속이에요. 자, 뭐 이와 같은 애들이 이제 일반적인 물리적인 성질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화학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은 반응성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반응성이 크다. 그 반응성은 여기 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알칼리 금속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이쪽에 있는 애가 반응성이 크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리튬보다 나트륨이 나트륨보다 칼륨이.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있으면 이 산소랑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금방 반응해요. 그래서 반응식을 쓰면은 자, 이게 NA죠. 산소하고 반응하면 투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물질이 산화나트륨이야. 자, 아까지 그 알칼리 금속이 무슨 색깔이라 그랬냐면 은백색이라 그랬죠. 기억해요? 은백색. 그 은백색에 나트륨이 있다고 할게. 이게 NA예요. 은백색을 띠는데 공기 중에 내버려 두게 되면요. 이 겉에 있죠. 겉에 뭐가 막 이렇게 생성돼요. 뿌옇게. 뿌얘진다고. 이 뿌얘지는 게 뭐냐면 이게 Na2O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광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산화물 때문에. 응? 산화물이 겉에 갑자기 씌워지면서 광택이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공기하고 쉽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 물과 반응이에요. 물과. 자, 물과 반응하는데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알칼리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물에 잘 녹는 염기라 그랬어. 그 얘기가 바로 이 반응이야.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설탕 녹듯이 녹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NA가 있어요. 얘가 뭐랑 반응하냐면 O2랑 반응. 물과 반응하죠. O2가 아니라. 물.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끝나고 나면 반응하면서 계속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액의 액성은 NaOH가 돼버리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가 이제 수산 나트륨이거든. 얘는 페놀프탈레인을 얘를 갖다 이제 붉은색으로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애가 NaOH예요. 그다음 수소 있죠, 수소. 이게 수소인데 얘는 얘 염기. 그다음에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불에 잘 타요. 그래서 실험할 때 이 수소 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불을 살짝 대보면 돼. 성냥을 딱 대보면 팡 터지지 않아. 산 뭐 수소가 얼마 있다고 팡 터지겠어.
펑 이런 식으로 불이 탑니다. 그러면 수소가 나왔다는 걸 아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통합과학 내용 하고 있는 거야. 통합과학에선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와. 그럼 봐봐. 이 알카리 금속은 말이죠. 얘랑 되게 잘 반응하네요. 그지? 맞잖아. 산소랑 잘 반응하고 물하고 잘 반응해. 어? 근데 우리 주변에 산소와 물이 많아, 적어. 많아요. 그러니까 알카리 금속을 보관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하냐면 석유 속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건 기름하고 물하고 안 친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유 안에 산소들 잘 안 녹아내,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관해야 되겠죠. 그럼 또 하나. 자, 할로젠 원소하고 굉장히 잘 반응해요. 그래가지고 NA하고 Cl2가 있으면 얘들이 이 NaCl이 되면서 격렬하게 잘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알카리 금속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에 문제가 나오면 푸시면 돼. 알았죠? 음. 자,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헬로니아 원소를 봅시다. 할로젠 원소는 뭐냐면은 이제 그 17쪽이고 비금속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 플로린, 염소, 그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아이오딘까지. 자, 이 네 가지 물질이 있는데 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속의 성질이 없죠. 어떤 성질이 없냐면 광택. 광택이 나지 않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다음에 또 전기나 열 전도성. 열 전도성이 없어요. 안 통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은 할로젠 원소들은 이렇게 F2, Cl2, Br2, I2. 자, F2, Cl2, Br2, I2는 뭐에 해당하냐면 이 이원자 분자입니다.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원자 두 개가 물질의 성질을 띠는 거지. 그런 거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알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분자성 이게 이원자 분자니까 당연히 분자성 물질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분자성 물질들은 분자 간의 힘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25도씨에서는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F2는 기체로 존재하고 Cl2도 기체인데 Br2는 액체가 돼요. 얘는 고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애들이 순서대로 기체, 기체, 액체, 고체, 기기, 액고, 기기, 액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자, 위에서 알카리 금속 우리가 봤는데 알카리 금속은 육안으로 봤을 땐 구분이 안 돼. 다 은백색이야. 근데 얘는 구분이 돼요. 뭐냐면 얘는 색깔을 띱니다. 자, 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고 색. 그래서 이 BR2 같은 경우는 F2 황록색, CL2 황록색이 아닌데 황록색은 염소인데 암황색,
그러니까 옅은 노랑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노랑색인데 약간 옅은 노랑. 다망색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Cl2가 황록색이에요. 그가 황록색. Br2가 Br2 젓갈색. I2 보라색. 느낌이 어때요? 점점 색이 진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옅은 노랑이 갔다가 황록색으로 갔다가 젓갈색으로 갔다가 보라색까지 쫙 진해지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애들이 얘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 물리적 성질이라면 이번에는 다섯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화학적 성질. 자, 일단 얘도 반응성 커요. 반응성 큽니다. 알카리元素과 마찬가지로 얘 할로젠 원소들은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큰 원소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반응성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이렇게 갈 때 이쪽 방향으로 자, F2로 갈 때 반응성이 증가하죠. 자, 그럼 어떤 그 반응성들이 있냐? 반응성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자, 먼저 알카리 금속과 반응을 잘 해요. 나 수소와 반응합니다. 자, 수소와 반응하는 건 뭐 H2하고 Cl2와 만나서 2HCl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HCl은 뭐에 해당하냐면 HCl은 이게 염산. 염산이니까 산성이에요. 자, 그래서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들은 전부 다 산성이야. 어떤 애들이 있냐면 HF하고 HCl하고 HBr, 그 다음에 HI. 뭐 왼쪽부터 염화수소, 그러니까 플루린 화수소, 염화수소, 염산이라 그래요. 브로미나 수소,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수소. 이 수소가 다 들어가죠. 얘들은 산성을 띠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알카리 금속의 성질들은 뭐 사실 화학원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그런데 통합과학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교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왠지 뒤에 중단어 문제 또 있더라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 오시면 될 거예요. 알았지? 좀 쉬었다가 잘 사람 좀 자고요. 주기적 성질 볼게요. 잘 사람 자. 자, 강승우 일어나 이제. 자, 봐봐. 이제 2단원에는 그 아까지 했던 게 주기율하고 그 알칼리음수 한료의 원소들은 어디도 나오냐면 통합각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런데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 통합과학과 차이가 나는 그 화학적인 얘기들이 결국은 내신에도 주로 나오고 수능에도 주로 나오고 그래. 알았지? 그걸 주기적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적 성질은 이 주기가 이제 주기적이다. 뭐 주기적이다.
주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되풀이 된다는 뜻이에요. 되풀이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주기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 성질은 몇 가지를 배우는 거냐면 총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유효, 핵전화, 핵전화하고 그 다음엔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 원소마다의 성질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기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유핵전화부터 봐야 되겠죠. 유핵전화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자, 유핵전화를 영어로 이렇게 G라고 쓰고요. 이펙티브의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알았지? 그러니까 유효란 뜻이 이펙티브란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유효핵전을 이렇게 쓰는데 어떤 건지 이제 살펴보기 앞서서 일단은 원자 핵이 있어요. 11에 한번 써볼게. 그럼 이제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있어요. 근데 이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안쪽에도 있고 바깥에도 전자가 있고.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여기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뭐 더 안쪽에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전자하고 원자 핵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어떤 힘? 좀 잘 알고 있는 힘인데 전기력. 전기력이지. 전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 이 전기력을 선생님이 쓰게 되면요. 자, 전기력 힘 F예요. 자, 먼저 앞에 있는 값. K는 그냥 상수, 비례상수.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R은 거리. 알겠지? 그 다음에 위에 Q1, Q2는 뭐냐면 전하량. 전기량이 있잖아, 전기량. 그래가지고 여기 Q1, Q2는 전하량. 자, 그래서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뭐라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알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플러스는 원자 핵밖에 없지. 그다음 마이너스는 전자밖에 없겠다. 그럼 원자핵이 플러스 11이면 전자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대입을 할 때 Q1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될 것이고, 그죠? Q2에다 뭘 대입하면 돼요? Q2에다가는 플러스. 그렇지. 근데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11이 잡아당기는 힘을 못 느껴, 전자.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은 얘가 아니라 얘보다 작은 값. 플러스 7이나 혹은 플러스 8, 요런 범위에 해당하는 힘을 느낀다고. 알았어?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말이야. 왜? 왜 그러냐면 일단 이렇게 실제로 원자핵이 가진 전하량이 아닌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을 이걸 유효핵 전하라 그래.
이게 유효 핵전화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왜 플러스 11을 못 느끼냐는 얘기야. 방송호,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안 할 것 같으면 졸지 말고. 자, 유액 전화가 왜 플러스 11이 아니고 왜 플러스 7에서 8이 되냐 이거지. 그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이 전자들끼리 반발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전자가 이 전자한테 뭘 갖다 하냐면 반발을 이렇게 주는 거야. 반발. 알았지? 그리고 이 반발에 의해서 원자핵이 실제로는 플러스 11인데 플러스 11을 다 못 느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 그럽니다. 새로운 단어들이죠. 가리움 효과인데 얘는 전자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전자하고 그 다음엔 안쪽에 있는 전자. 자, 얘네들 사이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반발이 작용해요. 반발. 알았지? 그러면 이 반발에 의해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가 감소하는 효과? 감소시키는 낫겠다. 감소시키는 핵의 전하가 감소시키는 핵의 전하를 조사 어렵다. 네. 핵의 전하를 감소시키는 효과 이렇게 보죠. 자, 요 말뜻이 뭔지 알겠어? 안쪽에 있는 전자하고 바깥에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에 있는 전자한테 반발을 주는 거야. 밀쳐내는 거지. 밀쳐내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전자, 이 전자가 실제로 플러스 10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식을 써보면 유효 핵전하는 핵전하가 있으면 빼기 가리움 효과. 알았지? 가리움 효과. 빼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핵전하가 얼마냐면 11인데 거기에 가리움 효과만큼 빼주니까 당연히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은 11보단 작게 느껴진다 이 뜻이에요. 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전자가 한 개가 가린다고 1 빼주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이 가림 효과는 전자 한 개가 2를 빼주지 않으니까 뭐 0.5, 0.8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주기율이 있어요. 주기율이 대략 그리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주기율이. 그럼 이 주기율표에서 유역 전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먼저 같은 주기. 같은 주기면 이쪽 방향이거든. 자, 이쪽 방향 갈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유액 전하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요거 있죠, 요거를 식으로 쓸게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유효핵 전하는 핵의 전하에서 빼기 가리움 효과를 S라 할게요.
S 가림 효과예요. 자, 먼저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자,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에요. 알았죠? 이쪽 방향.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전항이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죠. 뭐 예를 들어 3번이 4번 되고 4번이 5번 되고 5번이 6번 되는 거니까 핵의 전항이 하나씩 증가해.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증가한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할 때 증가하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전자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전자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않아요? 안쪽은 바깥에 있는 전자만 계속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서는 우리가 오늘 봤던 그림이거든요. 오늘 봤던 건 요 그림, 요 그림 잘 봐봐. 자, 예를 들어 2주기라 하자. 2주기라 그러면 하나지, 두 개지, 세 개지. 그런데 안쪽 전자는 계속 두 개야, 그지? 자, 근데 가리움 효과는 안쪽 전자가 바깥 전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럼 안쪽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으면 가리움 효과는 일정하겠네, 그지? 자, 한 김에 이것도 봐봐.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 안쪽 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개수가? 아, 그래요? 자, 여기는 두 개고, 여기는 10개인데? 변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안쪽 전자가 계속해서 변한다고. 알았지? 어? 네.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 가리움 효과는 거의 일정한 거예요. 알았지? 거의 일정한 거야. 왜? 안쪽 전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유액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커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번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은 족, 같은 족. 자, 같은 족은 어디냐면 이쪽 방향으로 갈 때가 같은 족이에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알았죠? 자, 원자가 증가했을 때 증가하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전자수 증가한다 그래서 안 증가한다 그랬어. 같은 족은. 그래요, 증가해요. 그러면 가리움 효과도 증가하겠다. 근데 가리움 효과도 증가하는데 원자 번호가 다시 말하면 원자액이 증가한 만큼 얘가 증가하진 않아. 근데 그랬잖아. 안쪽에 전자가 10개가 늘어나도 10이 다 빠지는 건 아니라. 이해돼?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덜 증가하지. 그럼 결과적으로 유액전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가한다. 여기 이해됐어요? 응? 자, 그래서 같은 주기 증가, 같은 족도 증가. 그러니까 유액 전하는 이렇게 따지니까 1로 증가하고 1로 증가하니까 대충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야 돼? 유액 전하는 이쪽으로 가서 커지는 건데, 그지? 근데 이제 잘 봐봐.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유액 전하가 Y축이 유액 전하야.
여기는 원자 번호. 일 떨어졌다. 여기까지만 그려보자. 아유, 너무 액추이 너무 길다요. 뭐야? 가져줬어. 여기 보면 선생님 그린 게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음, 네온 그린 거고요. 여기는 아르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유액전하가 증가하는 거 보여? 이게 몇 주기예요? 2주기, 2주기. 맞지? 2주기가 되고 그 다음 몇 주기가 되죠? 3주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는 1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쪽이 되냐면 여기는 18쪽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쪽에서 유액자가 또 증가하잖아. 맞지? 그지? 어?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자, 봐봐. 지금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그치? 이런 게 주기성이에요. 알았지? 원자 번호에 따라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주기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커지지 않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지. 그지? 그럼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강승호 일어나. 집에 가서 자라도 지금 코까지 본다. 아이고 참나. 자 봅시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들으세요. 알았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게 플로린이야. 그럼 이게 나트륨이야. 자 분명히 플로린은 9번인데 나트륨은 11번이야. 그지? 그럼 얘네들 봤을 때 원자 번호가 얘가 크잖아. 그러면 전자한테 준 유액전하가 왠지 커져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알았어? 원자 번호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유액전하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지. 선생님이 이 유액전하에 관해서 다 외우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뭐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 주기성을 기억해야 돼요. 알았지? 자, 뭐뭐 기억해야 돼? 자, 이거 기억해야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 유액전화가 증가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전화가 증가한다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굉장히 많거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효핵전화야. 이거밖에 안 나와.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효핵전화. 그러니까 화학원에서는 딱 한 전자인데 그 전자가 뭐냐면 다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효핵전화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좀 봐봐. 그런데 이게 잘 보면은 이 힘이라는 게 힘 있죠. 힘이라는 게 결국은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야,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유액전화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얘도 관계돼 있잖아, 거리도.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얘네가 문제야. 얘네는 별 문제 안 된다. 왜냐하면
같은 주기는 유액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핵이 끄는 힘이 어떻게 될까? 강해지겠지. 근데 이 거리가 별 차이가 없어. 이제 껍질이 수가 똑같잖아. 차이가 있긴 있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의 영향보다는 이 전하량의 영향이 더 큰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유해핵 전하가 증가하지?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도 증가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 같은 족이야. 자, 같은 족은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해핵 전하가 증가하는 거 맞죠? 이건 확인했죠? 그런데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모두 많아지냐면 전자 껍질 수도 많아져요. 쉽게 N수라 그럴게요.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는데 N수. N수가 전자 껍질 수잖아. 1주기, 2주기, 3주기 가면 점점점 뭐가 커져? 껍질 수가 많아져. 그럼 껍질 수가 많아지면 이게 증가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 알았지?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전화 증가하고 반지름도 증가해. 맞지? 그럼 힘은 어떻게 될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니까 힘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영향을 더 줘야 돼. 아니 어떻게 어떤 원자가 다른 원자인데 원자핵이 전자한테 주는 힘이 똑같겠냐고. 맞잖아. 헬륨 있고 여기 뭐야 헬륨 있고 네온이 있어. 그럼 헬륨의 원자핵과 네온의 원자핵이 전자한테 주는 힘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영향을 많이 주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영향을 많이 주냐면 여기에 있는 얘가 막 영향을 많이 줘요. 껍질 수가. 알겠지? 전자 껍질 수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됐어? 자, 그렇게 되면 껍질 수가 많이 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다. 어디에서는? 같은 족에서는. 이해돼요? 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보자. 자, 힘 F가 있어요. 힘 F. 자, 이거는 어떤 힘이라고? 뭐, 이거는 핵과 원자과 전자. 밀력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 힘은 자, 이 상수형 쓰고요. R의 제곱에 Q1, Q2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이 전하량은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이 전하량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도 같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힘은 커져.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같은 주기에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커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힘이 커졌어. 자, 상상만 해봐. 상상. 자, 힘이 커졌어.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될 거야? 전자를 잡아내기는 힘이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줄어들어야지. 맞지? 전자를 떼낼 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렇지. 어렵지. 상상을 해보라고.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힘이 크니까 작아지는 거지. 근데 꽉 잡고 있으니까 떼내기는 어때?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이해. 같은 족.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면, 알았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어? 자, 뭐가 커져? 껍질 수가 커져. 그럼 껍질 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자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야. 그 힘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힘은 작아지지. 그지? 자, 그럼 원자핵과 전자의 힘이 작아져. 그럼 원자핵이 전자를 잘 잡아당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반지름은 커져야지. 그렇지. 자, 전자 떼내기 쉬워, 어려워? 쉬워. 이해됩니까? 자, 이 유효핵 전화와 껍질수를 요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단원이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유효핵 전화도 주기성을 따라갑니다. 알았죠? 주기성을 따라가고 껍질수는 당연히 주기적이잖아. 하나, 둘, 세 개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 힘이 이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원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정리해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원자 반지름이라든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주기성을 쉽게 이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자, 교재 내용 좀 볼게요. 별 내용은 없고요. 예, 유효핵 전화에 관한 얘기, 가렴 효과. 지금 얘기했죠? 가렴 효과. 그래서 자, 안쪽 껍질의 전자 2개와 같은 껍질의 전자 3개가 핵전하를 가리기 때문에 유핵전하는 플러스 6보다 작다. 그러니까 실제 원자핵보다 작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반발이라는 것은 안쪽에 있는 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겉에 있는 전자도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영향을 줘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자, 원자 반지름 정의까지 해드릴게요. 오늘은. 자, 원자 반지름은 이제 뭐를 원자 반지름에 하냐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수소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 수소 원자가 있는데 수소 원자 우리 앞에서 현대 원자 모형 봤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리긴 그렸는데 이거 뭐 그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린 게? 잘했어요. 예, 이랬어요. 그럼 원자 핵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자, 이 거리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안 된다 그랬지? 왜 안 될까 생각해봐. 선생님 가르쳐 줬는데 경계가 없다 그랬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오비타를 이래서 오비타를 그렸지만 이건 끝은 아니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거기가 원자 반지름이 아니야. 그럼 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위치가 정확한 건 원자 핵이야. 알았지? 위치 정확하게 원자핵의 위치는 정확해. 전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얘가 이제 H2를 이루고 있어. H2. 이 분자거든. 그러면 H2는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전자들을. 이게 H2야. 그러면 분자에서 원자핵이 있을 거예요. 원자핵. 자, 그래서 요 원자핵의 거리를 딱 측정을 합니다. 알았죠? 핵까지의 거리. 제가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이걸 절반 나눠요. 절반 나누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원자 반지름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반드시 뭐라고 있을 때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핵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해 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분자를 형성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그럼 분자를 형성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없어? 원자들 중에. 있죠? 비활성 이체. 응? 비활성 이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헬륨이 있어요. 헬륨. 헬륨이 비활성 이체예요. 이제 헬륨이 있고 비활성 이체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자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분자를 형성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자 봐봐. 봐. 온도를 낮춰 헬륨을. 온도를 낮추면 헬륨이 점점 다가와. 다가와서 이게 붙을랑 말랑 이렇게 돼버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온도를 쭉 낮추는 거지. 그래가지고 낮춰가지고 헬륨과 헬륨 원자가 있는데 요놈의 핵간거리를 측정을 해. 알겠지? 요놈의 핵간거리를 측정하고 이 핵간거리, 그러니까 핵과 핵 사이의 거리지. 여기에 절반을 나누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원자 반지름이라 그럽니다. 그럼 요놈이랑 같아 안 같아? 그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만 이렇게 측정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다른 원자와 비활성 기체는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우리가 따로 원자 반지를 안 배워. 왜 안 배운 줄 알겠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원자들을 반지름은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측정한 원자 반지름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에서는 비활성 기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좀 편하지. 다른 원자들의 주기성만 기억하면 되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측정한 원자 반지름은 어떤 주기성을 갖는가를 시작으로 이제 주기성을 마무리 칠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내신 대비한다 그랬잖아. 그지? 내신 대비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 내신 대비를 할 거예요. 알았어요. 한 달 정도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다가 또 한 달 정도 내신 대비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8월까지 어떻게든 진도를 끝낼 거예요. 화학원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은 각자 내신 대비 문제 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1단원 정도는 공통적인 단원이니까 뭐 할 거 별로 없는데 내용 정리만 좀 해보자고. 알았지?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야, 방송은 선생님 보고 가. 선생님 보고 가. 좀 이따가. 너 일로 와봐. 선생님.